안녕하세요. 논리회로 설계 베릴로그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어디까지 했었냐면 베릴로그 첫 번째 예제로 화면에 보시는 이 간단한 example을 어떻게 베릴로그로 표현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 예제를 표현하는 베릴로그 코드는 이게 다입니다. 뭐 빠지거나 뭐 그런 것 없고요. 자, 지난주 실습 마친 다음에 여러 질문들이 왔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example 회로에 포함된 게이트들에게 이름을 주었지요. 이 이름을 주는 규약 또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게이트들에 대한 이름은 뭐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의 경우는 여러 개의 게이트가 있는데 요것이 제일 첫 번째 눈에 들어온 게이트고 요것이 두 번째, 요것이 세 번째. 그래서 가급적 짧게 표현하려고 게이트를 의미하는 G자를 택하고 1 붙여서 G1이라고 표현했고요. 같은 요령으로 G2, G3라고 표현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뭐 게이트 1 이라고 불러도 되고 또는 뭐 and 1 이라고 불러도 되고 또 X라고 불러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 예제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회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안에 포함된 게이트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딱히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 간단한 단어도 아니죠. 사실은 알파벳 하나와 숫자를 이용해 썼는데 이제 나중에는 어떤 모듈, 이것을 지금 하나의 모듈이라고 부르죠. 우리 베릴로그에서는 모듈이란 단어에 대한 잠깐 부연 설명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면 여러분들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레고라는 장난감이 있죠.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길쭉하게 생긴 것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제 모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결합을 해서 뭔가 이렇게 또 좀 덩치가 큰 걸 만들면 그것도 또한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은 것들을 뭉쳐서 큰 거를 만들고 또 큰 거를 뭉쳐서 더 거대한 것을 만들고 그럼 이것도 또한 모듈이 돼요.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은 것을 묶어서 큰 것을 만드는 것을 모듈라 디자인이라고 부르고요. 요새는 큰 빌딩 짓는 속도도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건물 지을 때 모듈라하게 지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어떤 면이 조립이 되어서 뭐 탁탁탁탁 연결이 되면서 빨리빨리 큰 빌딩이 올라가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유사하게 모듈라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듈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이고 우리가 지금 설계한 이 모듈은 워낙 간단해서 그 내부에 포함이 된 모듈, 그러니까 지금 모듈이 모듈을 포함하는 거죠. 큰 모듈이 작은 모듈을 포함하잖아요. 지금의 경우는 내부에 포함된 모듈들이 다 게이트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안에 포함된 모듈이 더 이상 게이트가 아닌 날도 온다는 얘기죠. 지금 요것들이 이제 포함이 된 경우는 제일 간단한 이 최하위 레고 피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베릴로그를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간단한 예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 모듈 안에 들어간 게이트가 모두 다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게이트들은 그냥 G1, G2, G3라고 해도 무방한데 나중에 이들이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회로들, 뭐 예를 들면 CPU를 만들다 그러면은 이 안에 이제 모듈이 뭐 덧셈기, 즉 애더 또는 뭐 곱셈기, 멀티플라이어 또는 뭐 디코더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이름을 의미가 와닿게 뭐 애더 제로, 뭐 멀티플라이어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게 되겠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렇게 이제 의미 있는 이름 주도록 할 것이고 지금은 식별에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만 충족을 하면 되었기 때문에 G1, G2, G3라고 불렀고요.
1, 2, 3 순서가 상관이 있는가? 뭐 상관없어요. 저는 뭐 왼쪽에 위에 있는 얘가 먼저 눈에 보여서 G1이라고 했는데 뭐 이것을 G3라고 하고 이것을 G2라고 하고 이것을 G3라고 해도 뭐 룰에 위배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뭐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러한 게이트들의 이름 그리고 이제 또 사실은 그 라벨 이름을 정해주는 것은 게이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노드들도 이름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포트들은 이미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따로 줄 필요는 없지만 중간 노드는 이제 이름을 부여해야 되죠. 우리가 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노드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이름을 부여할 텐데 지금은 뭐 이 노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 뭐 모르죠. 의미가 아직은 뭐 특별히 있는 노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알파벳 하나 택해서 D라고 줬을 뿐입니다. 뭐 Y라고 줘도 상관없고요. 자, 라벨의 선택은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제 그 질문의 답은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이 회로가 복잡해지면은요, 이 이름을 잘 정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독성,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리더빌리티 중요하다고. 리더빌리티가 좋으려면은 이 이름도 잘 정해줘야겠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면 그때 보는 게 더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예제가 없으면 와닿질 않으니까요. 자, 라벨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 정도 드리고 또 다른 질문. 이들의 순서가 상관이 있나요? 상관없습니다. 뭐 사실 지금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이제 이 end를 맨 왼쪽에 그리고 그 아래 인버터를 그리고 오른쪽에 OR을 그리고 뭐 이렇게 그렸습니다만 이 동일한 회로를 표현하는 회로는 뭐 꼭 이게 하나 아니죠. 뭐 위치 얼마든지 이 전선은 고무줄 잡아 당기듯이 연장을 해서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연결 관계만 제대로 표현이 되면 되죠. 그래서 어느 게이트에 대한 표현이 먼저 오건 상관이 없습니다. 뭐 마치 여러분 핸드폰 어떤 방향으로 놓아도 잘 동작하는 거랑 유사하죠. 조금 비유가 뭐 아주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큰 의미 없다. 그리고 뭐 and 이렇게 이제 타이핑하시고 여기에 타이핑하시고 or 타이핑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 제가 슬라이드 만든 것처럼 각각의 줄을 분리하는 게 눈에 잘 들어오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렇게 됐다라는 얘기고요. 자, 또 다른 질문. 이 신호들의 비트 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 각각의 신호들은 모두 한 비트짜리 신호입니다. 이 중간 노드인 D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비트를 딱히 표현해 줄 필요가 없죠. 어떤 경우에만? 한 비트인 경우에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어떤 모듈과 모듈이 연결되는데 그 중간 연결선이 한 비트가 아닌 경우도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그죠? 네, 나중에 이제 버스라고 해서 배울 텐데 여러 비트인 경우는 이제 그 비트 폭을 표현하는 게 필요하죠. 이제 그런 구문을 이제 우리가 좀 더 많이 배우는 게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시접 조교와 이제 할 일이고 지금은 모든 비트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다 한 비트로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비트에 대한 표현은 없다. 그것은 모든 신호가 다 한 비트짜리를 의미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또 다른 질문. C에서 지난번에 C 얘기를 제가 잠깐 해서 이제 그런 궁금증이 들었나 본데 메인 한 다음에 이렇게 영어로는 이제 브레이스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뭐 중괄호라고 이제 많이 부르나 봐요. 자, 요런 중괄호가 사용이 안 되나요? 베릴로그에서 이제 괄호는 나중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C에서도 괄호가 많이 사용이 되죠. 괄호는 많이 사용이 되는데 중괄호가 딱히 사용되는 경우는 제가 지금으로서는 딱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모듈에 대한 선언은 요 모듈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자, 이 모듈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는 end 모듈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뭐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중괄호는 end 모듈 역할이 대신해주고 뭐 요 전체에 대한 역할은 뭐 이해가 한다. 뭐 이제 굳이 매칭을 시키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중괄호에 대한 필요성은 글쎄요, 뭐 지금은 딱히 제가 느끼지는 못하겠는데
베릴로그에서 괄호를 이제 사용하는 용법은 많이 나옵니다. 그거 이제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중괄호는 지금 딱히 이런 경우에 쓴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만한 게 떠오르진 않네요. 자, 마지막 질문. 대소문자에 대한 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문자, 소문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특수문자를 쓸 수가 있는데, 자, 상당히 많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베릴로그에서는. 그러나 제 가이드라인은 이렇습니다. 이 제 가이드라인은 제가 만든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산업체에 계시는 그 엔지니어 분들, 이 코딩 하시는 분들 모두 다 거의 불문율처럼 지켜지고 있는 룰이니까 여러분들도 따르시는 게 바람직하죠. 코딩을 하실 때 창의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창의성이 참 여러 분야에서 중요하죠. 허나 지금 이 코딩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컴퓨터와 소통하기 위해서도 쓰는 것이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협업, 코워크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므로 그분들과 대화를 원활하게 하려면 서로 알아보기 쉬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독창적인 방법을 쓴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죠. 자, 그러면 대소문자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기를 권해드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문자만 쓰십시오. 대소문자를 섞어서 써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하는 동안에는 없습니다. 언제 대문자가 쓰이나요?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라든지 뭐 그런 특별한 용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나중에 가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 어떤 C의 경우, C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경우에 매크로 선언이라는 거 있죠. 그럴 때 이제 대문자 쓰도록 그 조언을 받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경우는 대문자를 쓰는 게 이제 바람직하지만 왜냐하면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짜는 코드의 경우는 무조건 소문자로만 쓰십시오. 어떤 변수를 표현하는데 그 변수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언더바는 많이 쓰여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멀티플라이어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은 멀 언더바 A, 이거 언더바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언더바를 이용해서 멀 언더바 두 번째 것,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멀 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L자와 원 구별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언더바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대문자 섞어 쓰는 것은 오히려 가독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거니와 대문자, 소문자 혼용해 쓰지 마십시오. 단어가 길어지게 되면 언더바는 이용해도 됩니다. 그 밖에 특수문자, 뭐 별표, 뭐 느낌표 이런 거 코드상에서 쓰지 마십시오. 어떤 그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허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특수문자를 써서 굳이 위험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금지입니다. 정리하자면 무조건 코드의 어느 부분이 됐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코드와 마찬가지로 소문자만 사용을 하실 것, 특수문자는 언더바만 사용을 하실 것. 한편 교수님, 그 우리가 기왕이면 저장 공간도 세이브할 겸 변수명 또는 뭐 포트명 이런 거 짧게 쓰는 게 좋은가요? 불필요하게 길게 쓰실 필요는 전혀 없죠. 그러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길이를 좀 길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교수님, 그러면은 뭐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거나 실행 속도, 뭐 시뮬레이션이라는 것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까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이제 좀 더 긴 변수명을 쓰시면 이 파일이 저장될 때 약간의 저장 공간이 더 필요하겠죠. 뭐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큰 차 없습니다. 어차피 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큰 차이 없어요.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얘가 실행이 될 때, 즉 시뮬레이션이 될 때는 컴퓨터가 읽어드린 다음에 컴퓨터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진 파일 형태를 변환을 합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그래서 변수명이 길다 하더라도 알아서 컴퓨터가 그 최소한의 필요한 비트 수 할당에서 변환을 하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뭐 모듈명, 변수명 필요하다 하면 좀 더 긴 이름 쓰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길게 만드실 필요 없죠. 왜냐하면 길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타이핑 하실 때 이게 줄이 넘어가게 되면 이해하기 힘들죠. 여러분들 이메일 작성하실 때도 기왕이면 한 줄 안에서 끝나면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근데 여러 줄 넘어가게 되면 읽기가 힘들어지죠. 뭐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변수명을 길게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알아보기 쉽다. 그런 장점이 확실하게 있다면 좀 늘어나도 상관은 없다가 답이 되겠어요. 자, 제가 지난 시간 실습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나서 받은 질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혹시 누락된 질문이 있으면 다시 또 보내주시고요. 자, 제가 그 설명을 드렸던 부분에 대한 질문한 학생들에게는 보너스를 드릴 겁니다. 그거는 개별적으로 이메일로 제가 회신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고요. 또 하나의 이제 불문율. 지금 여러분들 이젠플 보시면 모듈 이름을 이렇게 정했죠. 물론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저장을 하실 때 이렇게 이름을 정하시라는 얘기예요. 파일명을. 즉 모듈명과 파일명은 같은 거를 쓰세요. 자, 그럼 이런 또 궁금증이 들죠. 교수님, C 프로그램의 경우에 한 개 파일 안에 여러 개의 펑션이 들어가는데요. 지금은 뭐 모듈 하나만 있으니까 뭐 요 이름 .v로 하면 되지만 만약에 한 개의 파일 안에 모듈이 여러 개이면은 어느 이름을 파일 이름으로 써야 되나요? 그런 질문이 들 수가 있죠. 자, 질문 다시 설명드리면 한 개의 파일 안에 여러 개의 모듈을 타이핑해 놓는 경우에 파일 이름은 누구 거로 정하나요? 누구 모듈의 이름으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베릴로그의 경우에는 한 개의 .v 파일 안에 한 개의 모듈만 저장하도록 그렇게 불문율이 되어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그러면은 뭐 파일 개수가 많아지지 않나요? 네. 베릴로그의 경우 파일 개수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파일이 너무 많아지지 않나요? 많아지긴 하지만 그게 나중에 훨씬 더 편리해져서 그래요. C에 비해서 모듈의 개수는 이제 적은데 뭐 그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뭐 저희 연구실 학생들 옛날에 큰 프로젝트 할 때 보면은 모듈의 개수가 뭐 수백 개 되는 경우 많이 있었어요. 파일이 많아지면은 관리하기 힘들지 않나요? 많으면은 당연히 좀 복잡해지긴 하죠. 그래도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찾기가 쉬워요. 왜 베릴로그에서는 그렇게 하냐면은요. 한 개 파일에 한 개의 모듈만 들어가 있으면 그 파일의 이름을 보고 그 안에 어떤 회로가 담겨 있는가를 바로 알 수가 있죠. 일일이 열어보지 않아도. 그런데 파일 개수를 세이브하겠다고 이 파일의 이름을 모듈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정하게 되면 매번 그 파일을 따닥 클릭해서 열어가지고 여기에 어떤 모듈들이 있지를 찾아야 돼요. 그게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류를 범하게 될 가능성도 커서 우리 베릴로그 쪽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깔끔하게 한 개의 모듈은 한 개의 파일. 그렇기 때문에 모듈의 이름과 파일의 이름은 같게 되는 거죠. 믿으십시오. 인더스트리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게 훨씬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꼭 하십사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베릴로그 표현을 통해서 테스트 벤치라는 걸 표현을 할 것이고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이게 두 개 파일이 다 이제 타이핑이 돼서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또는 USB에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따당 비바도라는 이제 다음 세션에 설명드릴 그 툴을 따닥 클릭해서 열고 자, 파일이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tb.v랑 example.v라는 게 있다. 자, 테스트 벤치에서 지정된 대로 DUT에다가 입력을 가해다오. 빠방 버튼을 run 클릭을 하면은 얘가 막 계산을 하고 화면에 멋지게 출력 파형을 보여줍니다. 자, 테스트 벤치에 의해서 인가된 입력이 뭐뭐잖아요. 그럼 그때 출력 어떻게 나옵니다 라고 보여줘요. 이것을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파트 1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요런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깔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는. 근데 여러분들이 다 깔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각자 컴퓨터에 설치를 해야 되는 그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그거를 파트 2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 파트 2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